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축구와 삼바, 아마존 정글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거대한 대륙 국가예요. 인구도 2억 명이 넘고 땅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죠. 그런데 왜 미국처럼 세계를 좌우하는 초강대국이 되지는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지리와 역사, 경제와 정치까지 브라질의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 브라질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달러로 약 2조 2천억 정도, 원화로는 대략 3천조 원 안팎이에요. 이미 세계 상위권 중견 국가인 셈이죠. 하지만 성장의 속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인당 소득은 고성장기 이후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고, 정치 불안과 부패 스캔들이 겹치면서 브라질인들 스스로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겉으로 보면 브라질과 미국은 비슷해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대륙 규모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2억 명이 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며 바다와 접해 외부 침략에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설계한 나라가 되었고, 브라질은 여전히 자원 부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지리 그 자체보다 역사와 제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거슬러 식민지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소규모 이민자들이 건너와 자치 공동체를 만들며 성장한 정착 식민지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설탕과 금, 목재를 캐내기 위한 거대한 수탈형 식민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 영토를 거대한 농장과 광산 단위로 나누어 소수 지주에게 통째로 넘겼습니다. 노예제 역시 오래 유지되면서 땅과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는 교육과 자본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 계수는 최근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고 미국보다 훨씬 불평등한 나라로 세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지 구조를 봐도 비슷합니다. 넓은 농지와 목장은 소수 대지주가 소유하고 수백만 명의 서민들은 도시 빈민가와 변두리 주거지에 몰려 살며 부의 사다리에 오르기조차 어렵습니다. 브라질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의 인구와 산업은 대서양을 따라 길게 뻗은 해안 지역에 모여 있고, 내륙, 특히 아마존과 판타날 같은 지역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넓은 대륙이었지만 중부에는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미시시피 같은 큰 강이 북남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깔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었죠. 반대로 브라질의 심장부는 울창한 열대우림과 거대한 습지로 가득합니다. 도로와 철도를 놓으려면 숲을 밀어내고 늪을 메워야 하고 막대한 비용과 환경 논란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지만 내부를 잇는 교통망과 물류망은 미국보다 훨씬 약한 편입니다. 이 점이 내륙 산업을 키우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경제 위기도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브라질은 1980년대와 90년대 최물가가 한 달에 2자릿수씩 오르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플라노 헤알이라는 개혁을 단행하고 새 통화 헤알을 도입했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겨우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것이 2000년대 자원 호황입니다. 중국과 아시아가 급성장하면서 철광석과 콩,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브라질은 땅에서 캐낸 것만 팔아도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도 브라질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브라질이 중국에 파는 것의 대부분은 철광석과 콩, 원유, 육류 같은 1차 상품이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은 기계와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입니다. 자원붐이 한창이던 시기에 브라질은 꿈만 같은 10년을 보냈습니다.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브라질도 곧 선진국 문턱을 넘을 거라는 기대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정점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연달아 유치하며 떠오르는 신흥 초강대국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바로 추락의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자원 가격이 꺾이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시설과 인프라에 쏟아부은 막대한 지출은 도시와 중앙 정부 재정을 악화시켰고, 성장은 멈추고 실업은 늘어나면서 브라질의 성장 신화는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타가 된 것이 이른바 라바자투라 불린 초대형 부패 수사였습니다. 작은 세차장에서 시작된 수사는 국영 석유 회사와 건설 재벌,
수많은 정치인까지 얽힌 카르텔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은 국영기업이 공사 계약마다 일정 비율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 돈이 정치권과 재벌로 흘러들어간 구조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투자는 얼어붙고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들은 탄핵됐고 전직 대통령은 수감됐다가 판결이 뒤집혀 다시 집권하기도 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력제에 따라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브라질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브라질의 정치 구조도 안정적인 장기 전략을 어렵게 만듭니다. 26가의 주와 수많은 정당이 얽힌 연방제에서 중앙정부는 늘 연정과 타협에 매달려야 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도 미국과 큰 차이가 납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 조사에서 브라질 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과학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게 나오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학과 연구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 유능한 인재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이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을 키울 인적 자본을 국내에 붙잡아 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여전히 높은 편이고 대도시에서는 총기 범죄 위험이 일상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한 치안과 약한 사법 시스템은 보안 비용과 거래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공장과 물류 창고를 어디에 지을지 투자자들이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고 결국 산업 기반이 두껍게 쌓이기 어렵습니다. 수출 구조를 다시 보면 한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브라질의 수출 상위 품목은 대두와 원유, 철광석과 설탕, 옥수수처럼 가공도가 낮은 1차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첨단 기계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은 낮고 세계 경기나 중국 수요가 식어버리면 국가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이 계속 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리입니다. 브라질에서 동아시아까지 원자재를 보내려면 남대서양을 돌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해서 호주나 중동산 자원보다 운송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쉽습니다. 아마존 숲을 더 밀어 도로를 내려고 하면 환경 파괴를 둘러싼 국제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이점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늘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에 철강과 자동차, 정보기술 산업을 키우며 자원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브라질은 21세기까지도 원자재 수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라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세계 자본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반면 브라질 헤알화는 위기 때마다 가치가 크게 출렁이는 통화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브라질 경제는 다시 한번 속도를 조절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앞으로의 성장률을 대략 연 2% 안팎으로 예상하고 고금리와 재정 적자가 성장을 눌러앉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콩 수출국이고 최근 기록적인 수확 덕분에 대두 수출이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육류, 바이오 연료 산업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브라질은 재생에너지에서도 강점을 가집니다. 파라나 강에 세운 이타이푸 댐은 브라질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주는 대표적인 수력 발전소로 꼽힙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브라질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브릭스라는 신흥국 협의체의 창립 회원국이고 최근 확대된 브릭스 안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심 국가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불평등 국가이고 계층 이동 사다리는 미국보다 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범죄를 봐도 양면성이 보입니다. 전국 살인 건수는 2010년대 정점을 찍은 뒤 최근 보고에서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여성 살해와 경찰 과잉 진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브라질이 미국과 달리 초강대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극심한 불평등, 구조 열악한 교육과 치안, 취약한 제도와 부패 자원 수출 의존과 인프라 한계가 모두 겹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과 기술, 금융을 중심으로 지식과 자본을 축적한 나라라면
브라질은 아직도 땅과 자원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리 조건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브라질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풍부한 농업과 에너지 자원, 젊은 인구 구조와 거대한 내수 시장, 남미 전체를 잇는 교역 허브라는 위치까지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결국 강대국을 가르는 기준은 자원보다 제도와 교육, 신뢰라는 사실을 브라질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자원이 부족한 대신 제도와 인적 자본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브라질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